한국이 우리 프랑스보다 국방력이 세다고. 한국 같은 후진국이 무슨. 여기 프랑스에 한 국방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한국을 두고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나라라며 비웃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상사의 지시로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무시하던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남성은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그대로 굳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놀란 것인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클레르입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방산산업과 국제 군사 전략을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책은 수석 연구원이지만 결국 하는 일은 프랑스가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 무기를 수출하며 강대국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프랑스 방위 산업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에는 단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앉아 유럽연합의 최신 방위 정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비슷한 내용의 문서를 접하다 보니 특별한 흥미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NATO의 대응, 미국과의 협력, 프랑스 방산 시장 확장 계획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앙투안 로시에 국방부 정책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날은 표정이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색 표지의 보고서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붉은색 표지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기밀 사안을 의미합니다. 보통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이 감지되었거나 유럽 내부의 안보 위기가 있을 때 등장하는 보고서였기에 순간적으로 긴장되었습니다. 앙투안은 말없이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내용을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성장과 세계 시장 영향력 분석.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군사 강국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삼성과 현대, LG 같은 대기업이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운영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강대국들을 제치고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면서도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보인 숫자들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 한국 4위, 프랑스 6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보다 방산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입니까? 프랑스는 오랜 세월 동안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항공기, 함정, 전차, 미사일 시스템까지 다양한 무기를 생산하며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강력한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AI 기반 방공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기존 방산 고객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제 무기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오랜 기간 공고히 다져온 유럽 방산 시장이 한국에게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몇 가지 무기를 개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 시장에서 프랑스를 넘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앙투아는 보고서를 다 읽었냐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우리와 같은 수준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앙투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 당신이 직접 한국으로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으로 가라니 저는 동아시아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유럽과 중동이었고 한국 같은 나라는 단 한 번도 깊이 분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한국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적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반도 국가였습니다. 산업적으로는 몇 가지 성공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군사적으로는 전혀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군대라 해봤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유지되는 수준일 것이고 그것조차도 미국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나라 아닙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하루 만에 점령할 거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아시아라면 저는 일본 정도는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기술 강국이었고 자위대 역시 현대화된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본은 우리가 거래할 만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가져다가 조립해서 판매하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방위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퇴역한 무기들을 가져와 조금 개량한 뒤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내세우는 것 아니었습니까? 한국산 무기라고 해봐야 결국 미국제 무기의 연장선일 것이고 독자적인 기술력이라고 할 만한 게 있기나 한가요? 아무리 그래도 프랑스보다 낫다는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보다 방산 수출을 많이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고 들어본다 해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수준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일본이라면 모를까 한국이 도대체 어느 나라가 프랑스제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보고서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를 넘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출하던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서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직접 검증하러 가야 한다고요? 저는 한국에 가봤자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저보고 그곳에 가서 뭘 보라는 겁니까? 가본 적도 없는 나라,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나라에 대해 어떻게 객관적인 분석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앙투아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동아시아 전문가가 아닙니다. 방산 기술과 세계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분석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거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한국 방위산업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방산 성장이 과장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시작한 순간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각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 화면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프랑스는 지금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에서 지급한 임시 여권과 출장 서류를 받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 4위라니, 프랑스를 넘어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기내에 탑승하니 비즈니스석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특별히 준비한 좌석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0시간 후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재 한국 현지 시각은 오후 4시, 기온은 섭씨 12도입니다. 창문을 통해 바다 너머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그 너머로 거대한 도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초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프랑스 방산 산업이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반박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방산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 그 자리를 넘본다고요? 창밖을 내려다보니 도시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와 서울, 프랑스와 한국. 우리가 더 앞서 있다고 믿어왔던 나라. 하지만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어두운 바다 위로 반짝이는 조명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으며 기체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항 시스템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지만 예상했던 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별다른 절차 없이 유리문 같은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어디로 간 겁니까?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앞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게이트 앞에 서자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동시에 화면에 제 여권 정보가 떴고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프랑스를 떠올렸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여권 심사에만 30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출국장으로 나가자 반짝이는 은빛 로봇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로봇이 제 이름을 부르며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낸 사람이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로봇을 따라갔습니다.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한국 국방부의 박지훈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단정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예상보다 훨씬 유창한 영어. 그는 손을 내밀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눈을 살폈습니다. 프랑스 방산 산업이 한국에게 추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동하시죠.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가 안내한 차량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군용 차량도 아니었고 흔한 검은색 세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손짓한 차량은 완전 자율주행 수소전 기차였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실내에 탑승하자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전기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조용히 한국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전기차였습니다. 어디서든 보이는 디지털 전광판에는 AI 기반 교통 시스템 운영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정체가 없었고 신호체계는 완벽하게 정리된 듯 보였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거의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박 대령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산업에서도 앞서 있다고들 하는데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도시는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는 한국. 이 두 개의 한국이 점점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함이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방위산업과 관련된 한국의 최신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용 무기를 개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1위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AI 기반 드론, 완전 자율 방공 시스템, 그리고 방금 제가 탑승한 자율주행 수소차조차 군용으로도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프랑스는 지금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일 한국 국방부에서 직접 보고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전날 밤 저는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 결국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로만 보던 데이터가 현실에서 맞아떨어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니 박지훈 대령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방부로 이동하시죠. 차에 타자마자 그는 간단한 일정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3D 브리핑을 통해 주요 무기 체계와 수출 현황을 확인한 뒤 실제 개발 및 연구시설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지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도시는 무질서함 없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일 줄은 몰랐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보안 검사는 얼굴 인식과 자동 출입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권을 내밀 필요도 없었고 몸수색 같은 절차도 없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의 보안 시스템은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일반적인 회의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공간이 아니라 중앙에 거대한 원형 공간이 있었고 천장에는 수십 개의 프로젝터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방산 산업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이 꺼지더니 공중에 거대한 3D 홀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무기는 K9 자주포였습니다. 세계 1위 자주포입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여러 나라가 도입했으며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 모델을 압도합니다. 홀로그램 속에서 K9 자주포가 해부도처럼 분해되었습니다. 내부의 구조가 보였고 자동장전 시스템과 향상된 사격 통제 기능이 설명되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이집트까지 모두 프랑스제 자주포가 아니라 K9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비교당하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무기는 KF-21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 제작되었으며 현재 동남아 및 유럽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라팔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KF-21은 크기가 작고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며 가격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만약 KF-21이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다면 유럽 시장에서 프랑스 전투기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것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였습니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속에서 현무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박 대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방산 수출 순위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방어 중심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브리핑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을 나서는 순간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 본 것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방어 중심의 군사력을 가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까지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프랑스 방산 업계를 위협하기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대령은 저를 연구시설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미래 방위 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철저한 보안 검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금속 탐지기가 아니라 AI 기반 바이오 인증 시스템이었습니다. 출입문에 다가서자 자동으로 신원이 확인되었고 별다른 절차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는 이미 실제 보안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거대한 실험실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스크린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AI 군집 드론 시스템입니다. 박 대령이 손짓하자 천장에 부착된 패널이 열리면서 작은 드론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수는 수백 대였습니다. 이 드론들은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판단으로 목표를 포착하고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드론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드론들이 즉시 대체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실전 배치 중이며 일부는 해외 수출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AI 군집 드론을 실전 배치했다고요? 프랑스에서는 아직 개념 연구 단계였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실전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곳은 자율 전투 로봇 연구실입니다. 박 대령이 안내한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전투 로봇이 실험 중이었습니다. 이족 보행 로봇, 네 발로 움직이는 경영 로봇, 그리고 바퀴를 장착한 정찰 로봇까지. 이 로봇들은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에서 실제 감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랑스는 아직 원격 조종 로봇도 제대로 실전 배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완전 자율형 전투 로봇을 배치했다는 것입니까? 한국군은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 체계를 넘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 대령의 말에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은 아닐까? 그동안 한국을 단순한 방어 국가라고만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우주방산연구소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군사 위성들이 지구를 감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위성은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죠. 박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 기술력, 정보전, 모든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잘못 평가해 왔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방산 정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프랑스 고위 관계자들에게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방산 강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국방장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리께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 정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임무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한국 방산 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철저히 무시했던 제가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초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를 오가는 전기차들,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오기 전까지는 이 나라가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곳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더 많은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정리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수출 현황, 그리고 우리가 협력해야 할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방산 협력이 아니라 프랑스가 미래 전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시대의 변화에 뒤처질 것입니다. 비행기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제가 출발하기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복귀하자마자 저는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배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보고서를 검토한 상태였습니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아직 한국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도 변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신흥방산 수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방식대로만 움직인다면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에게 밀리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몇 장성들은 귓속말을 나누며 탐탁지 않아 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르클레르, 당신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군요. 하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기에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이렇게 급격히 성장한 이유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분석하고 각국의 요구에 맞춘 무기를 설계하며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게다가 빠른 연구개발 속도와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무기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방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스크린에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AI 군집 드론 등의 성능 비교 자료가 표시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프랑스와 독일제 무기보다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유럽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최근에는 루마니아까지 한국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변화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변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변화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방장관은 곧장 국방연구소 책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르클레르의 보고를 바탕으로 프랑스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시오. 그리고 르클레르, 당신이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시오. 방 안에 있던 시선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국방부를 나서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오래된 군사 기지와 현대적인 방산 시설이 혼재된 풍경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이 방산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보고 온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혁신과 도전 정신까지.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가 한국을 경쟁자로 인정하는 것조차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프랑스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